녹화되는 거죠. 굿모닝 아프리카. 네,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얼굴 크게 나온다. 줄이자, 줄이자, 줄이자. 아우, 줄여도 얼굴은 역시 큽니다. 다 가리죠? 제가 좀 큽니다, 얼굴이. 이렇게 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할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역시 아침부터 달려와주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다운돼 있죠? 요즘에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또 새벽에 또 춥다가 또 낮에 덥고 막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감기가 걸렸어요. 또 목 관리를 못했어요. 이런. 아침에 항상 이어지면 스피치를 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또 다른 이야기. 사람이 모여야 좀 스피치도 할 맛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0명 정도 이상이 됐을 경우만 스피치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람이 없어서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템도 제가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냥 썰을 푸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자기 본위주의 방송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10명 정도 모였을 때만 스피치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어제 제가 좀 찾아본 동영상 중에 좀 재밌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 사람이 모일 동안 우리 동영상 보면서 또 시간을 한번 보내봅시다. 아침이니까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요. 네,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죠. 이렇게 움직여줘야 또 아침부터 아침부터 또 신나는 분위기가 되니까요. 사람이 올 동안 먼저 오신 분들 또 우리가 또 이런 재미도 또 있어야죠. 그렇죠? 저 오늘 계속 광고할 게 있어요. 일단 오셨으니까 먼저 선 광고 또 후 광고.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이제 지인 중에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공유했어요. 패친 분들께 도움 요청드려요. 파리에 있는 기자면서 예술가인 친구들과 함께 광복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복이 40벌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묵혀둔 여성 한복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만년필 하나인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제가 시청자 게시판에 이 연락 가능한 김태훈 씨의 페이스북 주소 적어놨거든요. 거기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안 보이신다고요. 네. 한복은 전통 한복으로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가 제일 많아야 된답니다. 작은 거 약간, 큰 거 약간, 한복 액세서리도 있으면 더 좋고요. 바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뭐 있으신 분들은 좋은 행사니까요. 또 우리의 한국 역사 8.15 광복에서 세계 유럽 쪽에 우리의 이제 광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거니까 우리가 또 이제 아직도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나 봐요.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 아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행사는 8.15 광복 행사 패션쇼랑 퍼레이드예요. 파리에서 8월 15일에 열리고요. 벨기에랑 프랑스 다른 지방에서 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제 거의 한복 안 쓰시잖아요. 명절날 있는데 좋은 일 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복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들에게 좀 협찬 좀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뭐 하겠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또 안 좋은 일도 아니고 좋은 일, 한국의 광복절을 알리겠다, 광복 행사를 하겠다 이런 거니까요. 그럼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가 또 어제 또 우리 제가 또 좋은 파일을 찾았어요. 이 파일인데요. 한번 봅시다.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대요. 이분 말이 좀 웃겼어요. 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얘기 참 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안 되고 그 일이 원래 워낙에 어렵고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도 그건 내가 못난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걸 가장 먼저 합니다.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이게 청년들 좀 어렵다 보시고 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설득이 돼요. 아니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옆에서 주변에서 왜 그 일을 아직 안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화를 냅니다. 너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임마 라고 막 화를 내죠. 자기가 자기한테 설득이 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안 하게 되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 어차피 못하는 일, 다들 실패하는 일이 돼서 그 일은 시도조차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10대 때 아라파트를 만나고 싶었어요. 아라파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피엘로. 요즘으로 치면 빈라덴 정도 되겠네요. 빈라덴. 피엘로의 의장,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 미넨 테러라든가 각종 세계적인 테러를 주도했던 70년대 날렸던 테러리스트 두목이죠. 아라파트를 제가 10대 때 외신단에서 보고 그 사람이 만나고 싶었어요. 이유는 나도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아무도 나한테 아라파트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했어.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딘지 알아야죠. 그 이스라엘의 속보기관 모사드도 못 찾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 근데 20대 중반이 되던 해, 그러니까 94년도로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인 아라파트 그리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중동 평화회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약속했냐면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협정을 맺죠. 평화협정을. 그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게 외신날에 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라파트가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성경에 여리고라고 나온 제리코 여리고서 있죠. 성경에. 그 동네로 돌아온 겁니다. 그 외신단에서 그걸 봤어요. 드디어 94년 제가 아라파트가 어딘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라파트를 만나러 간다니까 제 친구들이 다 미쳤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아라파트가 나더러 오지 말란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궁금하니까 그 사람 바로 보러 가야 되겠다. 보러 갔어요. 꾸역꾸역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서 검문소 몇 개 넘고 어렵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사람들한테 아라파트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네가 왜 아라파트를 만나냐? 리스펙트 한다는. 결국 그 사람들이 저를 차에 태워서 아라파트 집 앞에 내려줬어요. 그 집 앞에서 내리고 나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라파트에 할 말이 없구나.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 겁니다. 하고 싶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집 앞에 갔더니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내가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아라파트 집 회백색의 2층 양옥이었는데 집 벽에 기대서 사진을 한 방 찍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아라파트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다 아라파트를 만났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10대 때
사하라를 가고 싶었어요. 사하라.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커플이 사하라를 횡단했답니다. 나도 크면 횡단해야지. 그래서 20대 중반에 사하라를 갔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타고 한 달 넘게 그 횡단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첫날 사하라를 이렇게 쭉 횡단하는데 모래가 많아요. 계속 모래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아무리 둘러봐도 다 모래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앞으로 계속 모래냐? 앞으로 계속 모래다. 모래는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저는 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어딜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해서 그걸 시도해보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다 된 적은 없죠, 물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아라파트도 못 만났잖아. 그 집 앞에까지 갔다 그냥 왔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큰가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후회를 없애줘요. 삶에.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찾아왔고 그냥 하면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럼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당장. 지금 당장. 벌써 25분 됐나요 혹시? 어머나 시간이 다 됐네. 5분만 더 얘기합시다. 제가 또 배낭여행 갔을 때요.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그지였거든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원래는 하얀색이었으나 더 이상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없게 된 티셔츠를 입고 길을 가다가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하고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큰 대로가 하나 있어. 오페라 대로라고. 그 대로를 걷다가 왼쪽 편에서 양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이전까지 전 양복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그 양복점에 걸려있는 양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 양복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게 마치 내 거인 양 그 양복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복만 입으니까 안 어울려서 와이셔츠도 하나 꺼내 입고 넥타이도 하나 꺼내 입고 구두도 하나 신고 이 모든 일을 한 30초만 일어났어요. 마치 내 옷을 맡겨놨다가 찾는 것처럼 후다닥. 그런데 다 입고 보니 너무 멋진 겁니다. 애가.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양복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격을 봤더니 12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때 제가 한 2달 정도 남아있었는데 한 120몇만 원이 남아있어요. 수중에. 그리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사려고 옷을 벗으려고 다시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어. 120만 원 정도. 그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샀던 모든 옷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그 옷을 벗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뭐 평상시라면 당연히 벗고 나왔겠죠.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니까. 근데 벗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거울 속에 있던 아이가 너무 멋있어. 저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와 함께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주저앉아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 재산인데 2달 동안 이거 쓰고 나면 한 푼도 없는데 아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남은 120만 원을 남은 2달 동안 60일간 하루 2만 원씩 대단히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쪼개서 잘 소비하면 그러면 그날 하루 굶진 않았고 다음 날도 굶진 않겠다. 그 다음 날도 내가 예측 가능한 잠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쌓이는 행복이 있죠. 안도감, 행복. 그 행복을 60일치를 다 더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양복을 샀을 때 행복보다 큰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1번 나가리. 2번 만약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 그런데
30대에 돌아와서 그때 돈이 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장 마음에 드는 양복을 사면 그럼 내가 25에 놓친 이 행복은 그때 가서 돌아올 건가? 35의 행복은 35의 행복인 거죠. 25의 행복은 25때 사라진 겁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나가리. 세 번째로, 2달은 아직 안 왔잖아. 그렇죠. 2달은 아직 안 왔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양복을 샀어요. 120만 원을 주고 그 양복을 사서 그걸 입고 파리에 가면 룩상부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 양복은 보스였어요. 보스.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스, 두목. 뭐야 촌스럽게. 그러나 제 생각에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한 사람이 입었던 양복으로는 최고가가 아니었을까. 3분만 더 할게요 이제. 저 때문에 행사 늦어지나요? 네, 할 수 없죠. 내가 알 바 아니죠, 디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직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멋지다. 과연. 그러니까 보스를 입고 12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배낭을 메고 공원에 가서 잔 거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떡하냐 이제. 좆됐다. 돈은 5만 원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 응?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행 다니다가 이 숙소 빚기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우리 숙소로 가자고 뺏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르바이트를 하자. 그래서 제가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당장. 그래서 어떤 모텔, 펜션이죠. 펜션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돈 내고 나오면서 내가 지금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건 배낭을 놓고 거기에 역으로 가서 손님 3명을 끌고 오면 그 방에 나도 재워준다. 공짜로. 첫째. 만약에 5명 이상 데려오면 한 사람 추가분부터 나를 얼마를 주라. 커미션을. 그리고 아무도 못 데려오면 그냥 가면 된다. 내가 배낭 메고. 그 사람 입장에서 와인 하시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갔어요. 역으로 가서 제 생각에 최소한 3명은 데려오겠지 생각을 하고 역으로 가서 그날 1시간 만에 제가 30명을 데려갔습니다. 왜? 난 보수를 입었잖아.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관계가 역전됐어요. 호텔 매니저가 제발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수중에 한 50만 원 생겼습니다. 이 50만 원을 생기자 내가 왜 남의 장사를 해주고 있나. 그 떠오른 게 뭐냐면 그때 91년이었는데 그 동구권이 막 개방한 직후였어요. 당시에는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이 체코로 갔어요. 체코로 가서 거기 있는 그 체코에 어떤 숙소가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원래 살다가 집을 통째로 내놓는 거죠. 그 시즌에. 그러니까 호텔이나 민박이 부족하니까 민박은 자기가 살면서 방을 내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루 묵고 그 주인한테 50만 원을 줬어요. 일주일치로 50만 원을 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쓰겠다. 그리고 2주째도 내가 50만 원을 당신한테 줄 수 있으면 아예 한 달 계약을 하자. 그 주인 입장에서 와인하시잖아. 하루하루 장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파는 것보다 한 사람이 50만 원 주니까 한 번에 한 사람한테 50만 원을 다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을 그걸 빌리고 그리고 역으로 갔습니다. 역으로 가서 이번에는 동양인만 상대하지 말고 동서를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아들이자. 그래서 역에 가서 기차에서 내리는 배낭객 중에 반반한 남자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줄 텐데 내 밑에서 일해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 사람이. 난 보스를 입었는데. 그래서 영국 친구였는데 걔를 고용하고 둘이 알바를 시작했죠. 곧 대박이 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더 가격이 쌌고 젊었고 젊고 예쁜 애들 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누구 거기서 한 오셨나요? 달 정도, 인사해요, 우리. 소위 그 삐끼 반갑습니다. 사장을 했는데 제가 매일 채팅창을 못 봐요. 잘 쓰고 누적수만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인사. 제가 체코를 떠나는 날 수중에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모든 건 보스를 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행복해져야 된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모으거나 준비하거나 혹은 미뤄두거나 해서 나중에 행복해질 거다. 행복이라는 게 마치 적금을 들 수 있고 나중에 인출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행복은 그때 그 순간에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이로 돌아가서 그때 그 행복을 다시 찾을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당장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25분인데 제가 길게 했죠. 이 말이 맞는 할 수 말이죠. 없지 뭐, 씨발. 지금 행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행복할 수 있다? 참만해요.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요약하면 지금 자기가 내가 어떻게 언제 행복할지를 행복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내 욕망이 뭔지, 오늘을 내가 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먹었는지 중요하지 않을까.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 김호준 청수의 내가 핵심은 하고 바로 싶은 걸 찾아야 이것이죠.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그런다고 성공하는 보장은 없어요. 실패도 하고 작은 성공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냐면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사람이 10명이 되면 그때부터 스피치 행복이라는 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하거나 적금 들었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유보해 두냐고. 미쳤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을 그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훌륭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할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가 끝인데 그렇게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내가 알 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세상에 전 세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40대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20, 30대가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어떤 한 가지 일을 40대까지 해서 그 40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전혀 상관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들 했더란 겁니다. 무작위로.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20대부터 꾸준히 해서 성공하여 40대에 이르렀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여러 분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추려봤더니 20대, 30대에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 주저없이 뛰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딴 거 하고 그러다가 또 아니면 또 딴 거 하고 미루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그 즉시 어차피 인생이 비정규직입니다. 정해진 보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은 그 건 즉시 없어요, 즉시. 세상에. 아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30대 중반 어느 시점쯤에 자기가 잘하는 일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그로부터 한 10년간 그 일을 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욕망의 주인이 되십시오. 어쨌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졸라 짧아요 인생. 그리고 요 얘기는 하고 싶네요. 굉장히 계획들을 많이 해요. 계획만큼 웃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만약에 신에 존재한다면 전 무신론자지만 가장 사람에 대해서 비웃을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계획을 세웠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사시고 행복한 데를 찾아 닥치는 대로 사세요. 네. 저는 가겠습니다, 그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닥치는 대로 살아라. 닥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우리 청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24살 청년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을 김호준 총수가 해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던 나중에 보게 되었고, 저는 또 이것이 인연이 됐다 생각해서 저만 보면 아깝잖아요. 이미 봤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또 같이 공유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저작권상의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이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리신 분이 우리 청년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올린 거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넓은 어차피 이것도 올리신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올렸다가 믿기 때문에요. 네, 안녕하세요. 강삼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0명 정도 모이면 스피치를 시작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그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들 뭐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제가 볼륨을 좀 높일게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 볼륨. 네, 이제 좀 들리시나요? 네, 10명 정도가 모이면 제가 스피치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은 저희 청년들, 어제 저희가 이런 고민을 받았어요. 24살 청년인데 꿈이 없다. 예, 반갑습니다. 꿈이 없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그래서 갑자기 뭐 꿈을 가져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도 너무 진부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좀 근본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이 뭐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괜찮은 동영상을 찾아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동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성남시장이 있죠. 이재명 시장이 서울시에서 했던 동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대마로 청년 소환이라는 동영상인데요.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고민 있으시면 제가 동영상을 멈추고 고민 상담은 해드립니다. 바로바로 해드리고요. 다만 스피치나 이런 시사 문제는 사람이 좀 모이면 그때 같이 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잘 안 들린 것 같아서 잠시만 제가 조절 좀 할게요. 어여삐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멋지게 다시 한번 박수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지금 낯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는 일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눈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누셨어요? 10분이 한 모이면 번만 더 인사 스피치를 나눠볼게요. 하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좀 뭐랄까 사람이 모이면 굉장히 정적인 시사 이야기도 인사였던 좀 것 하고요.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만나게 이제 된 거 너무 청년들. 반갑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악수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가겠습니다. 큐! 네, 고맙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6월 24일에 홍대 산울림 소극장에서 진행됐었던 7분 마이크를 압축해 놓은 영상입니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7분 마이크 자리가 굉장히 소박하게 청년들이 모여서 그간의 자기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그 7분 마이크에 이어서 오늘 진행될 자리는 청년 소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소환을 당하신 분도 계세요.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이따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소환 당사자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7분 마이크를 지난 시간에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7분 마이크 스페셜 에디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되시죠? 이 반응해주시는 분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지난 7분 마이크에 이어서 그 다음번 7분 마이크는 9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의미로 오늘 이 자리 7분 마이크 스페셜 에디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서 이야기 나누어 주실 이야기 손님의 이름은 박경란 님이시고요. 성남시 청년배당의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박경란 님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모르고 신청했는데 조금 후회되네요. 네.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해서 약간 책 읽듯이 읽어도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청남 박경란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의 청년 소환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련된 이 7분 마이크에서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그리고 올해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섰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 부도의 상황이었고 저는 모녀 가정에서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의 첫 아르바이트는 13살 때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어린 나이 아르바이트 수입은 생활비가 아닌 제 용돈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어린 저는 좀 부유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항상 가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한 나이는 17살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고2에 진학하자마자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실수 없이 일해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리고 몰라서 당했던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13살 때 저의 첫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배포였습니다. 정해진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가 한 장씩 붙이는 단순한 알바였고 100장에 1,000원, 1,5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가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붙이고 오면 제대로 붙여져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1,000원만 받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부당하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저의 아르바이트는 분식집 서빙 아르바이트였는데 세 개의 분식점이 동맹을 맺고 아르바이트
배치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세개의 분식점이 동맹을 맺고 아르바이트생을 돌려가며 써먹는 곳이었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면서 일했으나 죄송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한참 부족한 금액을 받으며 용돈벌이를 했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는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혼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갑습니다. 차 수리비를 안녕하십니까. 알바생들끼리 나누어 물어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형마트, 편의점, 어서오세요. PC방, 네. 노래방, 공장 등 많은 곳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일해왔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26살입니다. 어리다면 어리고 클 만큼 컸다 하면 큰 나이에 속하지만 저는 지금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야근과 휴일 근무의 강요, 상사의 언어적 폭력과 인권 유린 등 직장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부당하다고 제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합니다. 이직을 할 때까지는 이 회사에 다녀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무엇이 부당한지 알고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현실에 어렸을 때의 저와 다를 바 없이 입 다물고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 실업이 최고점에 달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들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냥 다 참고 다녀야 하는 걸까요? 어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청년들이 일자리 보는 눈이 높아서 덜 배고파서 일을 구하지 않는 게 맞는 말인지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들을 뜻하는 니트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니트족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일본 TV 말 프로그램에서 본 못한다는데 굉장히 건데 잘하는데요, 이 친구. 일본에서는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도 취업을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또한 온전한 하나의 남들 일자리가 앞에서 아닌 서서 아무리 두 개, 보고 세 읽는다 개 해도 일을 하며 이 힘들게 정도면 지나고 굉장히 잘하는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기억이 납니다. 청년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지, 그 중에서도 유독 대학을 나오지 않은 학교 밖의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차갑기만 한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기본이 되었고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은 이력서조차 내기가 어렵고 일을 한다 해도 그냥 쉽게 대체해버릴 수 있는 소모품과 같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의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솔직히 제 나이 26살이 감당하기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다 알게 되는데 내가 쓰는 치약과 휴지, 심지어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랑 언니를 키워낸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 바쁜데 이 와중에 돈을 모으고 공부를 시작하려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이 너무나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12만 5천 원인데 남들에겐 적은 돈이겠지만 저희 가족은 이 돈으로 명절을 보냈고 집에서 먹을 쌀을 샀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저소득층만 도와주면 될 걸 왜 모든 청년들에게 줄까?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건 아니냐는 의문과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만들이 청년배당에 대해서 더 알고 싶게 만들었고 저는 이제 배당이라는 것의 의미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청년 시민으로서 우리는 같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배당은 사회의 첫걸음을 뗀 사회초년생들에게 환영 선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처럼 청년 가장, 생계형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고는 지낼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들어보면 선진국에 속한다는 우리나라의 의식주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어 매번 갖춘 옷을 입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속상하다는 친구도 있고 먹을 게 없고 사 먹을 능력이 없어 밥을 굶게 되어 서럽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집이 다 무너져 가지만 월세가 밀려 수리해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와 같이 저희는 20대 중후반을 지나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과 청년, 어른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배당과 같은 정책들이 더 많이 생겨서 이런 친구들과 저희들에게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이야기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눈빛을 보기가 약간 어두워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담담하게 준비해 오신 이야기 나누어 주신 박경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경란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구절이 좀 있습니다. 학교 바깥의 청년에게는 더 가혹하다.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이 자리를 준비하고 7분 마이크를 진행하게 되면서 대청마루위원회에 함께 활동하게 되면서 저는 질문이 생겼거든요. 청년은 누구인가?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 이 청년이라는 이름이 정말 모두를 불러낼 수 있는 이름이 맞는가? 아니면 누구도 불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름은 아닌가? 그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대청마루위원회는 세대를 넘나드는 범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닌데 와도 되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와주신 다양한 세대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행사에 여기 오신 분들도 함께해 주고 계시지만 제주 지역에서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 순천, 대구, 서울 곳곳에서 영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카카오톡 채팅방에 인증샷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보고 계신 분들 외로워 마시고 셀카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끝날 때쯤 한번 공개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누군지 손들어 주셨어요. 이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반자발적으로, 자발적 절반의 자발성, 소환에 응해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혹시 누구신지 아실까요? 네, 누구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모시게 되었느냐? 지난번 7분 마이크 때 저희가 7분 마이크 행사를 끝내면서 소환장을 작성했었어요. 그 소환장에서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전체 참석자의 43%가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소환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모시게 되었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이재명 성남시장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시장님 소환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소환을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당할 것 같아서 강제로 연행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발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환장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좀 기분 나빴어요. 제가 소환장은 검찰로부터 받아본 일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또 소환장 그런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검찰이 보낸 소환장하고 좀 달라서 제가 안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 자리까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와주셨어요. 사실 소개 멘트를 고민하면서 멀리서 와주셨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별로 멀진 않죠. 네, 얼마 안 걸렸어요. 네, 사실 그렇게 멀진 않더라고요. 그치만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저희 이재명 성남시장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께 박수로 이야기 요청드려 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서울이 양반도시여서 그런지 한양도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되게 엄숙하고 리액션도 없고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저기 이제 강연도 좀 다녀보고 그러면 재미없어도 막 웃어주고 그러던데 너무 엄숙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서울의 위성도시, 우리 서울의 청계천 철거민들을 내쫓아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위성도시 신도시
성남에서 온 이재명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제가 박원순 시장님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박 시장님, 죄를 좀 갚으세요. 뭔 소리냐 그래서 성남이라는 도시가 생기는 이유가 서울의 도시 철거민들 청계천 복귀하려고 거기 살던 판잣짐 싹 뜯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산 껍데기 살짝 깐 다음에 20평씩 10평씩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어서 거기다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박 시장님 본인이 하신 건 아니지만 서울시가 한 짓이고 서울시가 이렇게 만들어서 성남이 지금 재개발을 못하게 됐다. 너무 빼곡해가지고 재개발을 하면 비용이 더 나와요. 본전이 안 나와 본전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좀 빚 좀 갚으십시오. 근데 뭐 소식이 없어요. 역시 우리는 위성도시야 아직도. 우리가 위성이 돼서 모시고 있는 서울 시민 여러분 청년들이신데 만나서 반갑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남 청년이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따가 제가 취조를 좀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소환당했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 이 사회에는 이 사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헌법 1조 1항에 써놓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전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민주주의의 가치의 핵심은 이 국가 구성원 개개인을 그야말로 소중한 존재로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존엄성과 인권을 인정하는 거다. 근데 그 안에 예를 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역시 이런 거죠. 그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위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희망을 갖고 나도 기회가 있네. 열심히 하면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겠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열심히 하죠. 국가 전체 입장에서 봐도 그 구성원 개개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그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자원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집중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과 기회는 공평하게 배분돼서 잘게 찢어져 있을 때 제대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옛날엔 생산수단이 토지일 때 이 토지를 한 소수가 몇 사람에서 막 다 이게 끌어모아가지고 독점하고 있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죠. 도저히 못 살겠다. 자장농이 소장농 되고 소장농이 종이 되죠. 그러다가 유리글씨가다가 결국은 폭동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국가 스스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농지제도를 개혁해서 공평하게 균자가 들어가는 정책들을 시작하면 뭐 균역법이니 균전법이니 등등의 정책을 시작하면 비로소 그 사회가 다시 또 안정이 되고 발전하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현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원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나눠져서 다수가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때 반갑습니다. 효율을 발휘하죠.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이라고 하는 양은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죠. 소득, 기회, 자원, 권력. 이게 다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99% 가지고 99%가 1%를 나눠 가지고 있으니 이 한 사람이 가진 99%가 제대로 효율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가 침체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자원과 기회와 권력과 소득 이런 것들을 좀 공평하게 배분하고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그야말로 가장 반민주적 상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근데 거기에 제일 취약한 계층이 바로 지금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생애 주기별로 보면 아기 때도 있고 학생 때도 있고
뭐 작년 때도 있고 뭐 노년 때가 있죠. 있는데 전에는 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난 그래서 사회 첫 출발을 내딛는 첫 발을 내딛는 이 청년이 옛날에는 정말 축복받는 세대였어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었죠. 기회가 많았어요. 가능성이 아주 무한했죠. 그래서 가능성이 워낙 많으니까 몇 번 실패를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다음 도전은 언제든지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 도전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도전에서 실패하는 경험이 도움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다. 요새 이게 말이 변한 게 열정페인가요? 잘 모르시는구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이런 사회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여기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도 여기라고 봐요. 공평한 기회 부여. 근데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죠. 다 갖고 싶어요. 내가 99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그 한 대씩 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100석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스스로 그러면 너 좀 자중해라 라고 해서 자중 되겠어요? 자중이 안 됩니다. 그런 걸 개인한테 맡기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거죠. 힘이 있는데 내가 왜 안 뺐습니까? 뺏어서 가지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로 박사님 반갑습니다. 정치고 제도고 법이죠. 그런데 이 규제, 억제, 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사람 10명 저절로 정도 만들어지지 모이면 않는다. 스피치하려고. 결코 그 많이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누가 하냐? 국민이 해야죠. 피해자들이 해야죠. 피해자들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총선 전에 뭔 얘기 잘못했다가 엄청나게 깨졌어요. 대학생들이 왜 선거 전주에 MT 가냐. 저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많이 깨졌는데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확인도 안 하고 계저씨라고 어디 불렸죠, 계저씨. 저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참모 아들이거든. 그 MT 강이 우리 참모의 아들이에요. 핵심 참모의 아들이에요. 그 친구가 시장님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뭔데? 그랬더니 이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 친구도 자기 아들이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혹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랬더니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 대학생들 투표를 안 하면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 정책에서 배제된다. 밖에 라고 너무 얘기했다가 덥네요. 예, 많이 더워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뭐라 그러더라? 밖으로 좀 개저씨? 제가 나갈 일이 좀 있어서 예. 걱정입니다. 개저씨 됐어요. 개저씨 됐는데 근데 그 후에는 제가 그래서 선거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거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 논쟁 자체가 도움이 되니까. 제가 좀 뭐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후에 제가 방송 알려줬죠. 시간을 조금 더 이해할 거다. 늘리더라도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제는 좀 사람이 오면 여하튼 스피치하고 정책적으로 시사를 이야기하려고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하지 않으면. 기득권자들은 결코 그 힘없는 지배의 대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아요. 배려 안 하는 만큼 내가 이익인데 왜 배려합니까? 9시에 배려해서 자기가 이익이 될 때는 해요. 그러니까 배려해서 이익이 될 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지 어제 정책이에요. 유리딱새님 말처럼 복지 정책. 스피치 부분만 복지 정책이 왜 생겼냐? 제가 파일 하나 좀 만들라고요. 바꿔서 고민 얘기하면 부분 또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은 한 우리는 파일 하나 보통 만들고. 복지 그러면 복지 수혜자를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죠. 뭐 맞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 복지 제도가 왜 생겼냐?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는 제일 중요한 게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돼. 그렇죠. 그게 이익이 훨씬 생기는 낫겠죠. 노동을 통해서니까요. 방송 이렇게 근데 이 길게 하는 것도 노동력이 있는데 핵심만 좀 제대로 해가지고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시스템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탈락하거나 이런 제 사람들 예전에 녹화 또는 파일 애 안 할때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지? 노동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팝코딩 하는 거 그 그걸로 탈락하는 했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인코딩. 주고. 인코딩. 다쳤으면 그냥 놔두면 또 노동력 못 쓰니까 뭐 보상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또 어느 지역이 완전히 뭐 사라지게 생겼다 그러면 거기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긴 게 복지 정책입니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죠. 약자들이 보통 우리가 노동법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들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생긴 걸로 아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자본가들이 야 우리 이러다가 이거 애들 다 없어져가지고 소년 노동을 막 시키고 막 밤 12시 넘어 시키고 새벽까지 일 시키고 하니까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20세를 못 넘기고 다 죽고 이러는 거예요. 인터넷 스트리밍 애를 안 하면 낳아 애를. 돼요. 인터넷 왜냐면 스트리밍 애 낳을 시간이 없어. 인코딩하면 그래서 화질 안 낮아지죠. 협약을 맺었죠. 네, 화질 우리 안 밤 낮아지죠. 10시 이후로는 시키지 말자. 특히 여자. 13살 이하는 시키지 말자. 그럼 키워 잡아먹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노동법이거든요. 뭐 여론이 좀 그래요. 물론 그 와중에 노동자들의 투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코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하냐. 결국은 다수인 이 피해자들끼리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무기를 평등하게 줬어요. 상대적으로 느리고 1인 화질이 1표. 좋게 만드는 법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투표할 때만 주인이야. 투표할 때만. 평소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버려져 있죠. 예전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괴롭혀.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서 국민을 수탈해요. 이게 지금 현재 실제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이죠. 그럼 어떡하냐. 약자들끼리 모여서 싸워야 되는데 이 약자들이요. 총량으로 따지면 기득권자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셉니다. 유명한 그래서 이제 성남시장이 얘기죠. 내세우는 게 고양이 얘기. 협동. 고양이와 쥐 얘기. 쥐들이 협동조합. 쥐 대표를 뽑으면 좋은데 꼭 고양이를 뽑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세우시더라고요. 쥐들은 그렇게 근데 그게 믿는다는 좀 거예요. 그리고 믿게 누군가 교육시켜놨죠. 일견 맞는 강력한 말이 있어요. 고양이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차례차례 잡아먹히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너무 해보려고. 잡아먹힌데. 일로 와. 여기 잡아먹고. 근데 쥐들끼리 쥐를 뽑을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손잡고 싸우는 연습을 평소에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복지라고 하는 건 원래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청년 아까 제가 우리 성남에서 온 청년이라는데 약간 정말 제가 추상적일 들으니까 수 가슴 있는데 아프네요. 저보다 더 고생 가만히 많이 하고 생각해보면 있는 것 맞는 같아요. 말이에요. 저도 지가 뭐 한때 지금까지 고생한 고양이를 사람이라고 뽑았다. 자부하는 사람인데 훨씬 더 힘겹게 살고 있네요. 지가 쥐를 뽑아야 지에 제가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지. 저는 중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그 말이죠. 결국. 공장 생활을 했는데 차라리 그때는요 정말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76년부터 81년까지 공장을 다녔는데 월급이 맨날 올랐어요. 정말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야 다음 달에는 얼마 올려줄까?